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강제 추방으로 인해 한국은 물론이고 태국 현지에서도 정부까지 나설 정도로 나라가 시끌시끌했는데요. 태국과 한국 간의 MOU 체결로 인해 더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양국이 머리를 싸매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태국 외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태국인이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에 대한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외교부의 솜차이라고 해요. 지금은 최연소 과장급 외교관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TV에서 국제뉴스를 보면 눈을 떼지 못했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었죠. 특히 각국 대사관들이 줄지어 있는 방콕의 외교단지를 지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젠가 저도 저기서 일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외교관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외교관들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방콕 외곽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외교관이 되려면 최고의 대학에 가야 하고 여러 언어도 완벽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부모님께 영어 학원비를 달라고 하기도 미안했지만 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사촌 언니가 일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모았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외교단지의 그 화려한 대사관들을 떠올리면서 버텼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바빠졌어요. 학업은 물론이고 교내 모의외엔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활동했죠. 처음에는 회원이 5명밖에 없어서 힘들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는 방콕 시내 다른 학교들과 연합 모의위엔 대회도 개최했어요. 그때 제가 의장을 맡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특히 잊지 못하는 건 3학년 때 있었던 아세안 청소년 포럼이에요. 태국 대표로 참가했는데 미얀마 난민 문제에 대해 발표를 했죠.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결국 최우수 발표상을 받았어요. 그때 심사위원 중 한 분이 태국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제게 외교관의 자질이 충분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대학은 꿈에 그리던 출라롱콘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했어요. 입학한 날 캠퍼스에 걸어 들어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대학 생활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전공 공부는 기본이고 중국어와 일본어도 배웠죠. 방학 때는 인도네시아로 어학연수도 다녀왔어요. 동남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3학년 때는 학생회 국제교류부장도 맡았는데 그때 여러 나라 교환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많이 배웠죠. 제가 특별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대학 4학년 때 진행했던 아세안 청년 협력 프로젝트예요. 제가 기획하고 주도한 프로젝트였는데 아세안 10개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였죠.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외교부 시험에서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어요. 졸업할 때쯤 외교부 공채 시험이 있었는데 경쟁률이 무려 150대 1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밤낮으로 공부하고 준비했고 마침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외교부에 첫 출근하던 날 어릴 때 동경하던 그 외교단지를 이제는 직원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마치 꿈만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설렘과 부담감이 공존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가장 큰 외교적 위기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동남아시아 경제협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모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솜차이 뉴스 봤어? 옆자리의 프라윈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한국 태국인 불법 체류자 3천여 명 전격 단속. 대규모 강제 추방 시작.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부서는 한때 경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니. 더구나 3,0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한국 법무부가 새벽 시간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해요. 공장, 건설 현장, 식당 등을 급습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대요. 사전 경고도 없었고 짐을 싸거나 월급을 받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불법 체류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단속하는 건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각했죠. 평소 온화하시던 과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방금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솜차이 자네가 상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갑자기 주어진 중책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즉시 자료 수집에 들어갔어요. 한국 현지 언론들을 검색하고 주한국 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죠. 보고서를 쓰면서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단속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도 있었고 임신부나 노약자들도 예외 없이 구금됐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떤 분은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자녀까지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예요.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SNS에서는 분노한 태국 네티즌들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제안하기 시작했고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는 항의 시위대가 모여들었죠. 한류 팬들은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에 동참했고 한국 화장품 매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관광업계의 타격도 심각했어요. 한국행 단체 관광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항공사들은 운항 편수를 줄이기 시작했죠. 10년 넘게 쌓아온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파장이었어요. 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직원들의 태업과 파업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양국 간의 무역량도 급감했죠. 삼성전자의 태국 공장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부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 측과 긴급 협의를 진행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는 국내 법 질서의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번 사태로 인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길거리에서 험악한 시선을 받는 일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이 또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솜차이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실무회의를 제안해 왔어. 자네가 우리 측 대표로 가주었으면 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한국에 간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될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야 했죠. 네, 가겠습니다. 제 대답에 과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고맙니다. 자네라면 잘 해낼 거라 믿네.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한국 출장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탄웅이었죠. 솜차이. 나 지금 수완나품 공항이야. 방금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해서 돌아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탄웅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대학을 중퇴하고 한국으로 간 그는 매달 빠짐없이 홀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송금해왔어요. 늘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며 밝은 목소리를 들려주곤 했는데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입국장에서 만난 탄웅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늘 당당하고 밝았던 그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초췌해 보였어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죠. 5년간의 한국 생활이 고작 캐리어 하나로 정리되어 있다니. 탄웅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죠. 탄웅은 처음에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한국에 갔대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비자 자격을 잃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홀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했기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대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어. 새로 일하게 된 공장 사장님도 친절하셨고 동료들도 잘 챙겨줬거든. 월급도 제때제때 나왔고. 탄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불법 체류자란 걸 알게 된 후로는 월급을 제때 주지 않더라고. 항의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 그래도 탄웅은 참았대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주말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버텼대요. 그러다 며칠 전 새벽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 잠깐 짐 좀 싸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냥 바로 수갑을 채우더라고. 탄웅은 구치소에서 2주를 보냈대요.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은 물론이고 기숙사에 있던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 마지막 월급 300만 원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졌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룬 거야. 내가 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탄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불법 체류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다뤄도 되는 걸까요? 5년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 질문에 탄웅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어머니 수술비도 더 필요한데 동생 학비도 걱정이고. 여기서는 한국에서 받던 급여의 절반도 벌기 힘들잖아. 그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탄웅의 동생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의대생인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죠. 어머니의 투석 치료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나 한국이 정말 좋았어. 탄웅이 갑자기 말했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고 처음으로 꿈도 가질 수 있었어. 돈 좀 더 모으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사업도 해보고 싶었는데 카페를 나와 탄웅을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주말이면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며 즐거워하던 그가 이제는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했을 때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출장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보는데 탄웅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이번 출장에서 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태국의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은 한국 정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될 예상치 못한 현실과 그로 인해 제 생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지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번 방문이 양국관계 개선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란 생각에 긴장도 됐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친절한 입국심사 직원들. 특히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태국어까지 표기된 안내판을 보고 놀랐죠. 그만큼 외국인 방문객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철도 시스템의 효율성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오는 열차, 깨끗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 이게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혼자 늦게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감동을 받았어요. 계산대의 직원이 제가 태국인이란 걸 알아채고는 서툰 태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와디캅.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외교부와의 회의가 있기 전에 일찍 나와서 조금 걸어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노인분들이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거리가 깨끗한지 알겠네요. 함께 걷던 한국 측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세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회의 자료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태국어로 번역된 요약본까지 있더라고요. 회의도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측에서 먼저 강제 추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측에서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였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의료 지원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센터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한국 측 직원들과 한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모습의 한국을 보게 됐어요. 삼겹살을 구워주시던 할머니 사장님께서 제가 태국인이란 걸 아시고는 특별히 태국 고추를 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태국 여행 갔다 왔는데 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라도 보답해야지.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미에 감탄했고 북촌한 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에 매료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전통 문화가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도 놀라웠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고 지하철은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죠. 심지어 길거리 쓰레기통에도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더라고요. 명동을 걷다가 우연히 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남편은 태국 레스토랑 운영자였고 아내는 태국어 강사였어요. 태국은 저희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마지막 날 호텔 체크아웃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더라고요. 한국 전통차와 다과였어요. 외교관님께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걸 뉴스에서 봤어요. 저희도 태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방문은 제 편견을 깨는 소중한 기회였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이해의 다리를 놓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양국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청년 인턴십 제도,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 경로 확대. 이제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때로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강력한 깨달음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 저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한 건 2004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고용허가제 EPS였죠.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간 양해각서 MOU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와 한국의 MOU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장님께 보고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이 2만 5천 명이 넘는데 이 중 불법 체류자가 약 40%에 달해요. 기존 제도의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태국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도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이라 열악한 근로조건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높은 브로커 비용,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의 어려움 등이었죠. 한국 측에서 제안한 새로운 정책들을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첫째,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4년 10개월간 일하고 귀국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어요. 둘째, 사업장 변경 사유가 확대됐어요.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적성과 능력 불일치의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졌죠.
셋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고용지원센터가 기존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교육부터 고충상담, 귀국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특화형 고용어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특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제조업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들은 최대 8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태국 측에 개선안도 제시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률이 35%에 불과해요. 출국 전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 학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언어 장벽은 많은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불법 송출업체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만 200만 바트 이상의 소개료를 요구한 사례가 50건 이상 적발됐어요. 이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했어요. 방콕, 치앙마이, 우돈타니 3곳의 한국어 교육센터 설립, 합법 송출업체 인증제 도입, 그리고 귀국 근로자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이었죠. 특히 주목받은 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온 근로자들이 태국 내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현재 태국 내 한국 기업이 400개가 넘는데 이들 기업에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첫 번째 특화형 고용어 과제 근로자 그룹이 한국으로 출국했고 방콕 한국어 교육센터에서는 첫 수업이 시작됐죠.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요. 산업연수생 시절부터 누적된 불법 체류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양국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까지.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통계를 보면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 불법 체류율이 5% 정도 감소했고 근로자들의 평균 체류 기간도 늘어났어요. 특히 고무적인 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분기에만 태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한국으로의 수출도 20% 늘었죠.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고 양국 간 관광객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제 제 목표는 이런 변화들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가 강조한 말이에요.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도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통계 자료들을 보며 생각해요.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이고 삶이라는 걸요. 그들의 꿈과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